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머랭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머랭님.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늦은 밤까지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 대학 동기의 사촌 동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그 흉가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또 네. 이런 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바로 한번 네.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머랭이죠. 일단 최근에 먼저 대학 동기였던 친구의 연락이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요. 서로 일단 SNS를 보면서 하트만 눌러주고 생사 확인만 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처음엔 제가 전화번호를 좀 바꿔가지고 DM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도 돌비 공포 라디오 애청자인데 SNS에 올려놓은 고양이 사진이나 목소리 등등으로 저를 유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예. 그러면서 자신의 사촌 동생이 겪었던 굉장히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방송에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전달해 보고자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단은, 분이네요. 예. 네. 제 대학 동기는 소위 말하는 빅5에서 일하는 간호사고요. 어느 날 그 고모께서 급하게 전화가 왔다고 하더래요. 당시 사촌 동생은 이제 막 1월 1일이 지나가지고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평소에 또 약간 늦잠은 기본에 그 전날에 친구들이랑 뭘 했는지 저녁에 나가서 새벽 늦게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모님도 워낙에 사촌 동생이 술도 먹었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자기 놔둬야겠다 싶어가지고 굳이 깨우지를 않으셨대요. 근데 저녁이 늦도록 너무 안 일어나고 아무 소리도 없는 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방문을 똑똑 두드렸는데 진짜 너무 조용하고 아무 말을 하질 않더래요. 여기서 촉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네? 사촌 동생이 눈만 뜬 채로 사지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만 겨우 쉬고 있었던 거예요. 예. 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몸을 흔드는데도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어서 예. 너무 놀란 나머지 고모님이 바로 남편 불러가지고 상태 확인하고 119 불러가지고 친구가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에 온 거였어요. 그때 동기가 딱 하필 재활의학과에서 일하는 중이어가지고 일단 목이 다쳤다는 가정하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신경과까지 모든 검사랑 진료를 진행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검사상에서 전혀 이상이 없었대요. 뭐 외상이나 아니면은 안에 신경이 다쳤다거나 아니면은 뇌 쪽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검사상의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사지마비 환자는 근전도 검사 같은 거를 하는데 그 근전도 검사상에서도 다 정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사촌 동생이 자기 의지로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촌 동생 그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자기는 움직이고 싶어서 미치겠고 말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안 움직여진다는 그런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 네. 20대 건장한 남자가 굳이 이런 식으로 쇼를 해가면서 큰 돈 써가면서 큰 병원에 입원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 사지마비 환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전도 검사를 계속 하는데 계속 정상만 나오고 이러니까 그 병원에서도 되게 특이한 희귀 케이스로 해가지고 매번 막 교수님들끼리 하는 케이스에도 엄청 자주 올라갔나 봐요. 아무리 검사랑 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는 케이스니까. 그러니까 이제 담당이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계속 난감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증상은 점점 심해져가지고 나중에는 호흡도 힘들어하게 돼서 결국에는 그 수술실 올라가가지고 목에 기관절개관이라고 해가지고 호흡 모아주는 그 목에 관을 꽂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적용을 해서 벤틀레이터라고 하는 그 호흡을 도와주는 또 기계가 있거든요. 강제로 숨쉬게 해주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유지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 원인을 찾지를 못하니까 정형외과 있다, 신경외과 있다, 뭐 신경과에 있다. 결국에는 이제 친구가 있는 재활병동으로 옮겼다고는 하더라고요.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까. 근데 사실 친구는 그 사촌 동생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되게 어려서부터 그 집안 자체가 손이 귀한 집안의 장남에 고모네 집에서 엄청 너무 우쭈쭈하면서 키워가지고 버릇도 진짜 없었고 중학생 때부터 어린 나이에 담배랑 술까지 했던 소위 말하는 일진이었던 거죠. 명절에 만나면은 친구 무시하거나 조롱하고 심할 때는 친구는 일하고 있잖아요. 간호사로. 그러니까 심할 땐 남 뒤처리나 하면서 돈 버니까 좋냐 이런 식으로 비꼬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혈연이라는 게 막 비쩍 말라가지고 사지마비에 목에는 그 인공호흡관 달고 있고 눈만 겨우 뜨고 있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또 과거는 과거고 그리고 지금은 한 명의 의료진으로서 환자를 돌본다고 생각하고 일 마치면은 고모랑 교대까지 하면서 간병을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났대요. 몇 달이 막 지났는데 다들 지쳐갈 때쯤 갑자기 고모가 급하게 찾아오시더니 사촌 동생을 당장 퇴원시키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식으로 아무리 물어도 나중에 얘기해줄 테니 퇴원수록 밟아달라고 그렇게 닥달을 하시더래요. 근데 이게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도 아니고 퇴원을 시킨다는 게 그 환자의 사망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쉽게 퇴원 승인을 못 내리는데 그 병원 동의서 중에 자의퇴원서라는 게 있어요. 의료진은 퇴원 시 환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보호자가 원해서 퇴원을 하는 것이고 추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는 병원의 책임이 아니라는 동의서인데 웬만하면 작성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환자나 보호자가 강력하게 원해서 퇴원을 간다고 난동을 부리시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 정도로 난리를 부리신 거예요. 게다가 지금 그 동생은 자가호흡도 못하는 상태인데 퇴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기계 중에서 그 아까 벤틸레이터라고 호흡을 도와주는 기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그거 중에서 기계가 홈 벤틸레이터라고 집에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기계가 또 있어요, 따로. 근데 그거를 차고 집에 가면은 생활을 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게다가 그건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그 1년에 얼마씩 돈을 내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정말 좋은 게 그거를 빌리는 거예요. 빌려서 얼마 정도를 내면은 보험이 적용이 돼서 그걸 1년에 얼마씩 제공을 하고 집에 와서 체크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준 업체가 있어서 그걸로 바꾸고 퇴원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고모님이 진짜 고민도 안 하고 사인을 그냥 빨리 하고 퇴원을 가시더래요. 이제 제 친구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걱정인데 죽겠는데 고모는 퇴원에만 급급하고 근데 본인은 일하는 중이어가지고 고모를 따라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 걱정이 되게 됐으니까 일단은 그 의료기구 하는 데랑 이런 거를 최대한 다 알아봐 주기는 했대요. 의료 장비 대여해드리는 곳 알아봐 드리고 결국에는 119차 타고 퇴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친구는 하루에 문자만 오면은 부고 문자일까봐 엄청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모랑 고모부한테 하루 걸러 하루 계속 전화랑 문자를 남겼는데 답장이 계속 없어가지고 진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싶어가지고 근데 계속 얘는 근무가 있고 지역도 바로 찾아갈 만큼 그렇게 가깝지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답답하려는 찰나에 고모님이랑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지친 목소리로 걱정 많이 시켜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제 친구한테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아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란 생각을 엄청 했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었던 몸이나 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화기 너머로 사촌동생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말도 못했던 애가 너무 놀라면서 다행이고 어느 정도 고모님 말을 믿게 되었는데 그 자초지종이라는 게 사촌동생이 1월 1일 날 성인이 되고 술 먹고 집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딱 20살이 됐었을 자정 무렵에 같이 일진 놀이를 했던 그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정식으로 자기들이 이제 성인이니까 당당하게 술을 사서 먹자 얘기가 나오다가 한 친구가 우리 여기 근처에 폐 유치원 있는 거 알아? 이런 식으로 말을 먼저 꺼냈대요. 근데 거기가 좀 유명한 폐 유치원이었대요. 흉가로. 그래서 애들이 다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사촌동생은 그 귀신이나 공포 이런 걸 전혀 안 믿는 쪽이어가지고
흥미가 전혀 없었대요. 예. 그래서 알긴 아는데 왜? 이러니까 같이 20살 된 우리가 돈이 어딨냐? 편의점에서 대충 술이랑 안주 사서 거기서 마시는 거 어떠냐? 성인 된 기념으로 이 정도 신고식은 해야 싸나이지 이러면서 너스레를 떨었다는 거예요. 친구 A가. 그래서 사촌 동생은 상관이 없었는데 또 지저분하고 막 그런 데서 먹는 건 싫어가지고 거기 더러운 거 아니냐고 뭐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미 낮에 가서 한번 들어가 봤고 좀 깨끗한 곳이 있고 좀 더러운 곳은 자기가 대충 치워놨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또 4명인데 선뜻 대답을 못하는 그 CD가 있었는데 두 사람한테 너는 설마 쫄았냐? 이런 식으로 또 자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죠, 남자들의 자존심을 다 건드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겨우 이런 걸로 쫄겠냐고 뭐 어디 가서 쫄았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광역 도발을 써서 이제 혈기왕성하고 갓 20대가 된 청년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가자 이러면서 12시가 넘어서 그 술을 사들고 그 폐유치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보니까 진짜 엄청 을씨년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밖에 있는 놀이기구는 다 낡아서 무너졌고 유리창은 깨진 것도 많아서 주춤했는데 여기 오자고 했던 친구가 자기가 찾은 곳은 안쪽이라서 유리창도 멀쩡하고 깨끗하다고 하면서 3명을 다 끌고 들어간 거예요. 솔직히 사촌동생도 귀신은 안 믿긴 하지만 자정이 다 넘어가는 시간에 폐유치원에 들어가려니까 좀 오싹하긴 했는데 네. 이미 아까 전에 A라는 친구가 광역 도발로 막 자존심을 다 건드렸잖아요. 약한 척 하기 싫어서 당당히 건물 안으로 따라서 들어갔대요. 안에 들어가니까 종이 같은 서류가 바닥에 엄청 흩어져 있고 낡은 아이들 장난감, 인형 블록 등등이 막 널브러져 있고 그걸 조심조심 피해서 깊숙이 들어가니까 뭐 도서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A 말대로 좀 낡기는 하지만 깨끗했대요. 그리고 낮은 의자나 책상 같은 것도 구비가 잘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성인이다 보니까 애기 의자들은 다 치우고 책상 2개를 붙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제대로 된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학생 때부터 일탈을 했던 터라 각자 주량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술도 잘 들어가고 창밖에는 달빛이 들어와서 생각보다 운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쭉쭉 먹다 보니까 이제 4명 다 자기 주량을 넘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평소에 행실이 좋았으면은 술버릇도 좀 얌전했을 텐데 중학교 때부터 이 친구들은 일진 짓도 많이 하고 다니고 그때부터 술, 담배를 하고 좀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술버릇도 안 좋아가지고 일단 그 나머지 친구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A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거기에 있는 책상이나 의자를 발로 막 차더래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랑 사촌동생은 저 미친놈 이러면서 웃으면서 구경만 하고 있다가 그 사촌동생을 그냥 돌비라고 할게요. 돌비도 평소에 뭔가를 부수고 때리는 행위를 되게 좋아했던 애래요. 그리고 자기는 여기가 그 애기들 도서관이니까 책장에 있는 그 동화책들 있잖아요. 바닥에 다 내 동생이 치면서 한바탕 난리를 치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CD는 낄낄대면서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서 그때가 1월이잖아요. 아무리 실내지만 추워서 절대 따라하면 안 되지만 동화책 찢은 거랑 낡은 의자 부순 거랑 그걸로 자기들 담배 피던 라이터로 불을 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서관 한복판에서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한 거죠. 네. 근데 이미 그 4명한테는 상식선이 없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에 대한. 그래가지고 폐유치원에서 한바탕 술판에다가 난장판, 불놀이까지 마친 친구들은 이제 슬슬 집에 가자 싶어가지고 일어났는데 A가 갑자기 불은 끄고 가야지 이러면서 바지 지퍼를 주섬주섬 내리더니 거기에다가 소변까지 본 거예요. 소변까지 봐서 불을 끄고 발로 밟고 그거를 여기저기 발로 다 찬 거죠. 그러니까 흉가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을 전부 다 한 거예요. 진짜로. 더러운 짓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사촌동생이 전신마비가 걸린 날인 거예요. 고모님이 한창 간병 중에 A 부모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돌비가 돌아오고 나서 이상하지 않냐고. 이제 고모님은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애가 지금 병명도 찾지 못한 채로 사지마비에 걸려서 입원 중이라고 하니까 그 A 부모님이 울면서 우리 A는 며칠 전에 죽었다고. 신년에 친구들 만나고 돌아와서 자고 일어나더니 애 상태가 이상했다. 처음에는 계속 창밖을 쳐다보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애들 웃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봤다고 하더라.
근데 자기들한테는 들리지도 않았던 소리고 잘못 들었겠지 얘기하면서 그냥 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애가 점점 예민해지더라. 잠도 못 자고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을 하셨대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냥 워낙에 그 A가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이랬던 애여가지고 그냥 예민한 애다 이러면서 넘겼는데 네. 어쩔 땐 방 안에 물건도 다 집어 던지면서 그만 좀 떠들어 이러면서 난동을 피워가지고 심할 땐 손에 나쁜 짓도 많이 해가지고 정신병원도 갔었다. 환청환시로 정신병원에 가서 입원도 했는데 그런데도 점점 나아지지 않다가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로 발견이 됐다. 예. 근데 아들 장례를 치르면서 정신병원에서 썼던 일기장을 발견을 했는데 그날 친구 4명에서 폐유치원에서 했던 일, 아이들 소리가 계속 들렸던 일, 자기가 잘못했으니 살려달라는 내용, 그리고 같이 갔던 친구들에 대한 걱정이 적혀 있어서 그 친구들 연락처를 그 졸업장 보면은 그 담임 선생님 연락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알아봐서 한번 그냥 전화 돌려본 거다. 그러니까 그 친구 일기장에 살려달라는 소리도 있었고 애기들 소리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 애기들이 너 다음엔 돌비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걱정돼서 전화를 드려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머지 CD도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CD한테는 전화를 걸어보니까 걔네는 이미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고 다행히 목숨에 지장은 없는데 후유증은 남는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폐유치원에서 난동을 완벽하게 부린 거는 A랑 돌비밖에 없었고 예. CD는 거기서 술 먹고 낄낄대다가 나온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걔네들은 교통사고랑 후유장애를 남긴 것만으로 끝난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이제 불 피우고 난동을 피웠잖아요. A는 진짜로 완전 다 때려 부수고 그 소변까지 누고 막 난장판을 해놨으니까 아마 죽임까지 당했고 돌비도 죽임까지 당할 뻔했는데 그러기 전에 아마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일기장 내용을 보니까 돌비가 위험할 것 같다. 제 생각엔 지금 돌비 조만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미신을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아는 용한 무당이 있다. 이 무당한테 가서 우리 아들 천도제도 겨우 치렀다. 그 무당한테 들으니까 아들은 빙의가 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어린 영가들이 독이 잔뜩 오른 채로 다음 재물을 찾으러 갔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드린 거다. 그러니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라고 말씀드리려고 전화를 하고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고모님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잖아요. 빅5면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유명한 병원인데 네. 원인도 못 찾고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데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A 부모님이 준 주소로 가서 무당을 만나게 된 거예요. 무당을 만나게 됐고 다짜고짜 무당이 그 고모님을 보자마자 에휴 네 아들 전신이 영가들로 다 뒤집혀 있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말도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서 맨정신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이런 걸 말하는 걸 듣고 너무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상태를 말한 적도 없었고 나중에 혹시나 A 부모님한테 물어봤을 때도 자기들은 그 천도제 이후로 연락을 한 적이 없대요. 무당분이랑. 그래가지고 바로 고모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냐고 제 아들이 너무 잘못한 거 알지만 그래도 살리고 싶다고 제발 도와달라면서 싹싹 비셨다고 하더라고요. 무당분이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부채를 딱 펼쳐 들더니 네 아들 놈 얼마 산지도 안 된 놈이 나쁜 짓만 잔뜩 해가지고 살려주기 싫은데? 이러면서 쓰레기를 고쳐서 사회에 내보내서 또 쓰레기가 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쓰레기를 내보내가지고 또 사회에 쓰레기가 되면은 나는 대체 무슨 보람으로 이 일을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무당분이. 그 말에 고모님이 다 제 잘못이라고 제가 교육을 못 시켜서 이렇게 된 거라고 부모 잘못 만난 죄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발 부탁드린다면서 울면서 빌고 비시는데 무당분께서 잠시 길게 고민을 하셨대요. 당신 조상이랑 당신 그 간절한 마음 하나 때문에 도와주는 거라고. 대신 국값은 톡톡히 받을 거니까 너무 고마워하지는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일단 병원에 있어봤자 소용없으니까 이러면서 지금 그나마 애기 영가들이라 장난친다고 한 번에 목숨 안 걷어가는 것 같은데
3일 뒤에 어떻게 해서든 애 데리고 여기로 와. 이러고 그냥 쿨하게 퇴장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뒤로 이제 어떻게든 돌비를 퇴원을 시켜가지고 119 차에 태워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당집까지. 어. 네. 그리고 119 차를 보낼 수도 없었던 게 그 기계 있잖아요. 전력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119 차를 하루를 그냥 대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119 대원들은 완전 그냥 멍하니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도 되게 처음 보는 광경이었을 거 아니에요. 사지마비가 된 그 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를 구급차 비상전력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굿장 한가운데 내려놓고 자기들은 그거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빌릴 수가 있어요? 빌리면? 사설 119는 사설. 네, 사설 해가지고 네. 하루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아마 일반적으로는 안 되고 그쪽으로 아는 지인분이 계셔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주고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들을 겨우 굿 한복판에 눕혔는데 평소 저희가 접했던 굿판은 되게 제사 음식이잖아요. 근데 굿 음식 대신에 엄청 달달한 사탕이나 과자 등등으로 굿상이 차려져 있었고 그 무당분이 한 손에는 방울, 한 손에는 되게 긴 청알도 같은 무구를 가지고 굿판에 서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무당분은 아들을 보더니 목에 2마리, 팔다리에 총 8마리 연가가 붙어있으니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지 이러면서 쯧쯧거리셨대요. 네. 일단 간단한 비방으로 아들 주위에 소금이랑 오색천 그리고 목 바로 위에 그 지프로 만든 인형 2개를 부적에 둘둘 감아가지고 올려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숨 쉬는 것부터 해결해야 제대로 된 굿을 하니까 목에 있는 것부터 떼주마 이러시더니 방울을 들고 누워있는 돌비 주위를 빙글빙글 돌더니 본인의 무구 대신 작은 신장칼 가지고 와가지고 인형이랑 같이 목에 X자로 올려놓고 향을 피우면서 그 약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시더니 신장칼로 아들 분을 여러 차례 내려 긋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있는 고모님 심정은 진짜 죽을 맛이었대요. 근데 이미 용한 모습을 한번 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맨 땅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빌고만 있었는데 20분은 지나왔을까? 방울 소리가 좀 잦아들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얼굴 밑으로는 움직이지도 못했던 아들이 힘겹게 목을 움직이는 게 보였대요. 네. 그러면서 입을 뻐끔거리는 게 보였는데 이제 기관 절개관도 바람이 빠지는 구멍을 막으면은 그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무당이 호흡기 떼봐 이제 말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연결된 호흡기를 떼고 그 막는 구멍도 그 세트로 있어요. 그 구멍을 진짜 고모님이 벌벌벌벌 떨리는 손으로 막아봤대요. 그러니까 하도 오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 갈라지는 목소리로 엄마 이러더래요. 오. 이때까지 말도 못했던 애가. 그러면서 고모님은 거기서 오열을 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눈물이 너무 펑펑 나가지고 그러면서 또 아들이 엄마 나 좀 제발 살려줘란 말에 진짜 이제 괜찮을 거라고 이제 여기서 다 떼고 갈 거라고 달래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무당분이 고모를 뒤로 물렸대요. 그러면서 그 돌비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네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고 네 성정이 어떤지 다 보인다고. 지금 온전히 네 조상이랑 네 어머니 간절함으로 이 굿을 진행하는데 만약에 네가 또 나쁜 마음 먹거나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하면은 여기 내가 떼주는 애들 그대로 데리고 있다가 다시 보낼 거라고. 와. 이번에 살려주면은 똑바로 살 거냐고. 네가 다시 쓰레기가 된다면은 난 지금 여기서 이 굿 멈출 거라고. 네가 거짓말로 대답을 해봤자 나 알 수 있으니까 똑바로 얘기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또 부모 마음에 못 받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못 받고 이러면은 이런 일 또 안 일어날 것 같지? 분명히 넌 일어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돌비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잘못했다고. 자기 누워있으면서 반성 진짜 많이 했다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당분이 그걸 듣더니 진심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굿을 진행을 해주셨대요. 와, 예. 그러면서 돌비 시점에서 돌비가 몇 달을 누워있었잖아요. 네. 자기가 누워있으면서 이게 자기도 엄청나게 애기들 깔깔거리면서 웃는 소리랑 그 팔다리가 무거운 거랑 가끔씩 그 애기들이 자기 몸에 붙어있는 게 계속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짓들이 계속 그 잔상처럼 계속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자기가 일진짓을 하면서 남을 괴롭혔던 일, 엄마 아빠한테 했던 일, 말 나쁘게 했던 일, 이런 게 그 몇 개월 동안 계속 반복이 됐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엄청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엄마, 자기 병원비 때문에 두탕 뛰느라 잘 보지도 못했던 아빠,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진짜 절대 다시는 안 그랬다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모든 사람한테 잘하고 베풀겠다고, 예. 이런 식으로 막 엄청 속으로 맨날 울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무당분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 거짓말 아니네, 이 말에 자기는 진짜 너무나도 큰 안도감을 느꼈대요. 그러면서 무당분이 어린애들이 있고 이미 주범 중에 한 놈을 데려가서 그나마 원한이 약해져서 다행이지, 그거 아니었으면 넌 벌써 죽었다고, 운 좋은 줄 알라고 하시더니 붓 제사상에 있는 사탕을 입안에 넣고 우적우적 씹으시면서 이번에는 자신의 무구인 그 길다란 창 같은 걸 들고 방방 뛰면서 칼춤을 엄청 추시더래요. 그러면서 그걸 들고 돌비의 온몸을 베어내기 시작했고 장장 2시간을 굿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돌비는 몸이 확실히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누워있는 기간이 엄청 길었잖아요. 근육은 이미 빠질 대로 빠져있고 힘도 없고 목에 관이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밥을 먹지를 못하고 그 비관 영양이라고 하죠. 그 액체 코에 관 넣어서 이때까지 관으로만 밥을 먹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도 없어가지고 바로 일어나지는 못했는데 손발에 감각이 돌아오는 게 느껴져가지고 진짜 눈물만 줄줄줄 흘렀대요. 무당분은 진짜 또 쿨하게 이제 이놈들 선악나무에 좀 묶어두려니까 쏙 돌아가 이러면서 하고 퇴장하셨대요. 되게 엄청 쿨하신 분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사설 119에 다시 돌비를 태우고 그 재활의학과가 있는 응급실 아무데나 가서 다시 입원을 했대요. 일단 기력이 너무 빠져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손발 잘 움직이고 말도 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일단 수술할 컨디션이 될 때까지 거기서 입원 치료를 병행을 하다가 목 기관 절개관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재활 치료를 하면서 이제 고모님이 상태가 좀 괜찮아져가지고 퇴원을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친구한테. 그러면서 아직도 재활 운동은 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현재 자기가 이때까지 잘못했던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하고 있고 누나한테도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었다고. 자기가 네. 그렇게 직업에 대해서 비하한 것, 평소에 누나를 무시했던 것, 그리고 자기가 병원에 있었을 때 그렇게 간병을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좀 더 열심히 운동해서 보러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야, 머랭님 진짜 정리 잘 해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을 네. 해주시네요. 네. 진짜 이거는 극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분은 진짜 깜지처럼 글을 써서 정리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야, 근데 진짜로 이 타인의 이야기를 전달을 대신 한다라는 것 자체가 들은 이야기라도 굉장히 힘든데 오늘 이야기 레전드네요,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 시청자분들이 같이 분노했고 네. 와, 같이 어떻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그 무당분은 그런 말을 했을까에도 같이 또 공감을 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우리 또 머랭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 정말 잘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귀종님들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랭님께서 다양한 직업 괴담도 많이 들려주셨었고 스님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주신 분이거든요. 현재 간호사분이시니까 병원 쪽 괴담도 굉장히 많이 들려주셨었어요. 그래서 돌비 머랭이라고 검색하시면 아직 머랭님의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 머랭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머랭입니다. 목소리가 한층 더 어려지셨네요. 아, 그런가요? 점점 나중에는 응애응애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옹알이가. 나중에 이제 오. 튼튼이와 같이 옹알이로 대화해도 저는 뭐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머랭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도 이제 스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이긴 한데요. 오늘은 시점이 두 가지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한번 그 절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아마 별비님은 아실 테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같이 계셨던 보살님 이야기거든요. 오, 예. 네, 그래서 같이 그 보살님 시점까지 같이 얘기를 듣게 돼가지고 이번 이야기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뭐 스님 시점과 그 같이 계신 보살님 보살님 시점. 시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겠네요. 네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머랭이죠. 일단 이 보살님도 역시나 절에서 지금은 상주하시는 여자 보살님이시고요. 예전에는 상주는 안 하시고 집에서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말에만 좀 계시는 보살님이셨대요. 하지만 거의 매주 오실 정도로 되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셨는데 과거에 결혼을 하시면서 남편이 심한 가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혼을 하시면서 딸들이랑 따로 나와 살면서 이제 절을 다니게 된 케이스셨대요. 그러면서 진짜 몇 년간 한 번도 안 빠지고 들리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딸들을 위해서 공양을 드리는 보살님이셨던 거죠. 근데 몇 년을 그렇게 꾸준히 나오셨는데 어느 날부터 보살님이 발길이 뚝 끊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잘 왔던 사람이 안 오시니까 스님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처음에는 전화를 하셨대요.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거의 스님이 전화를 하시면은 거의 한 두세 번 만에 받으시거나 못 받으셔도 바로 그 콜백이 올 정도로 전화를 엄청 잘 받으시는 분이었는데 못 받으시니까 스님이 계속 걱정이 되셔서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하셨대요. 받을 때까지. 한 1, 2주 될 때쯤에 계속 전화를 하시다 보니까 거의 끊어질 때쯤에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개미만한 목소리로. 그래서 스님, 야, 드디어 받았다고. 요새 왜 이렇게 안 오냐고. 무슨 일 있냐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요새 딸들 때문에 바빠서 그렇다고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전화를 툭 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느끼기에는 지금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당장에 찾아가서 뭔가를 해주기에는 애매하고 뭔가 찜찜함만 남기는 했는데 넘어가셨대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3달이 지나셨대요. 안 온 지가. 근데 계속 안 좋은 느낌이 들으셔가지고 결국에는 그 보살님이랑 친하셨던 다른 보살님을 찾아가지고 그 집 주소를 물어보셨나봐요. 처음에도 사실은 찾아가 볼까 생각을 하셨는데 집 주소까지는 자세하게 모르셔가지고 어디 사시는지는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주소를 진짜 수소문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집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집에 찾아갔더니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척을 하는 느낌이 들었대요. 분명 안에 누군가 있는 인기척도 있고 게다가 안에서 되게 안 좋은 기운까지 엄청 흘러나오고 있어가지고 100% 지금 무슨 일이 있고 안에 있는 보살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문을 엄청 쾅쾅 두드리면서 지금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그러니까 문 열어라. 이런 식으로 시끄럽게 하니까 결국에는 문을 여셨대요, 안에서. 근데 처음에는 스님이 그 보살님 못 알아보셨대요. 왜냐면 그 보살님이 되게 왜소하고 진짜 마른 체형이었는데 3달 사이에 거의 한 60kg가 쪄 있었대요. 그 정도로 덩치가 엄청 커지고 살이 엄청 많이 찌셨던 거예요. 거의 한 원래 40kg대 초반이었는데 거의 100kg에 육박할 정도로 살찐 상태에다가 문 열자마자 술 냄새가 그렇게 나더래요. 근데 이분이 과거에 남편분이 술 먹고 가정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이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술을 절대 입에도 안 대고 술을 보면 진짜 치를 떠시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보살님이. 네?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게 너무 딱 바로 눈에 보여서 집안을 그냥 그 보살님을 밀치고 들어간 거죠. 밀치고 들어갔더니 집안 상태가 진짜 엉망진창이셨대요. 원래 이 보살님이 그 절에 오셨을 때도 항상 거의 청소 대장을 맡으실 만큼 진짜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집안이 완전 엉망진창에다가 술병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집 물건도 여기저기 다 깨져 있고 거의 그냥 파손돼 있고 이런 정도였대요. 그러면서 집 거실 쪽에 여러 영가들이 있는 거를 보셨던 거예요, 스님이. 그 영가들을 보니까 남자 한 명은 남편이더래요. 남자 한 명은 남편인 것 같고 나머지는 친가 쪽 조상들이 다 몰려와 있었대요. 그러니까 남편은 죽은 것 같았고 죽으면서 남편 쪽 친가 조상들이 다 그 집안에 들어와 있는 형국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보살님한테 남편 혹시 죽었냐? 언제 죽었냐? 하니까 3달 전에 죽었다. 딱 발길 끊긴 그 시점. 3달 전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장례식장을 안 가려고 했는데 전 남편이다 보니까 죽었다는 연락을 듣고 나니까 좀 기분이 뒤숭숭 하셨던 거죠. 네. 사실 아무리 이혼을 하고 가정을 했던 사람이지만 게다가 또 술 먹다가 퓨크샤를 하셨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사람 인생이 불쌍하기도 해가지고 그래도 가는 길을 한 번쯤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한번 갔다 왔대요. 장례식장을. 근데 그 장례식장을 다녀온 후로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원래도 그 외소하셨다 했잖아요. 그 육류를 원래 잘 안 좋아하셨대요. 육류를 안 좋아하시고 술도 진짜 안 드시고 이러셨는데 거기 갔다 온 다음에 갑자기 안 먹던 육류가 엄청 땡기시더래요. 원래 안 먹던 육류를 엄청 먹고 갑자기 밤만 되면 그렇게 술이 너무 마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는 이제 그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트라우마에서 해방돼서 아니면은 혹은 이 사람이 죽어서 자기가 기분이 좀 뒤숭숭해서 술이 땡기는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한 잔 두 잔 마시던 게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술 마시면은 블랙아웃까지 계속 생기셨대요. 게다가 처음에는 그런 좀 술 먹고 블랙아웃이 되는 현상만 있었는데 점점 남편이랑 행동이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딸들의 증언으로. 자기가 그렇게 힘센 사람도 아니고 딸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아꼈는데 이제 술 먹고 블랙아웃이 된 시점에서 딸들한테 애국을 행사하려고 하고 집안 물건 때려 부수고 고성방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아침에 술 깨면은 딸들한테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기가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절에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갈 용기가 생기지도 않고 절에 가야겠다 생각이 드는 순간마다 무기력증에 빠지셨대요. 누가 막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게 이 상황까지 계속 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그랬다는 걸 믿고 싶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딸들이 울면서 그 자기가 했던 행동 녹화한 영상을 보여줬대요. 근데 진짜 자기가 기억하는 남편의 모습이랑 자기가 하는 행동이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는 내가 남편 장례식장을 다녀온 후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사람은 죽어서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이런 생각까지 드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좀 포기를 하게 된 거고 딸들을 다 내보내버린 거예요. 자취방을 따로 월세를 구해가지고. 그래서 혼자 히키코모리처럼 밤에 술 마시고 블랙아웃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오신 거예요. 3개월을. 그러면서 계속 폭식하고 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살도 이렇게 쪄 있었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스님한테 우시면서 자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근데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마다 블랙아웃이 생긴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님은 이제 거실에 모여있는 영가들이 보이잖아요. 영가들을 보면서 엄청 노려보고 있으셨대요. 일단은 그 거실에 모인 영가 자체는 친가 쪽 영가고 집 전체에도 이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방 사이사이에서
그 객귀라고 하죠. 그런 영가들이 빼꼼빼꼼 얼굴 내미면서 희죽이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운을 가진 그 영가들이 있으니까 그 집 자체가 그냥 귀신들이 모이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귀신들도 활개를 치고 다녀서 집안 자체에 귀신이 진짜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그 영가를 보고 느꼈을 때 진짜 너무 화가 났대요. 너무너무 화가 나면서 살면서도 그렇게 괴롭히더니 죽어서도 괴롭히냐고.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느 정도 그 보살님은 스님이 영가를 보신거나 느낀다거나 이런 거를 조금 알고 믿고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바로 그 희죽이면서 웃고 있는 남편 영가한테 엄청 뭐라고 했대요. 너는 지금 이게 재밌냐고. 사람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재밌어서 웃냐고 지금. 너는 살아서도 이 사람을 괴롭히고 죽여서도 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싶냐고. 너의 폭력으로 이미 인생이 한번 망가진 사람인데 죽어서도 지금 이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냐고. 네 자식들까지도 망가뜨리려고 하냐. 이렇게 하니까 그 영가가 그러더래요. 장례식장에 가면서 전남편 영가가 붙어왔는데 자기는 이제 가정적으로 이혼을 당하면서 술에 더 빠져 살았고 그것 때문에 쇼크로 죽은 거고 내가 죽은 건 얘 때문이다. 난 혼자 갈 수 없다. 억울하다.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서 보살님을 톤으로 가리키면서 얜 내 거다. 얜 내 거니까 내가 딱 괴로웠던 만큼 괴롭게 하고 죽여서 데려갈 거다.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귀신 느낌으로 보살님 몸에 붙어서 술 먹이고 자기 살아생전에 했던 일 똑같이 반복을 하면서 왜냐면 보살님이 제일 아끼는 게 딸들이니까 딸들을 괴롭히면서 고통을 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조상이 같이 내려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조상들도 그 아들이 자기 자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손이 억울하다 하니까 얘는 내 자손이다 해가지고 그냥 같이 내려와가지고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기 자손의 잘못인데 그러니까 그건 거죠. 네가 얼마나 힘들었든 난 상관없어. 내 자손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못된 신부도 되게 조상 대대로 그런 식으로 내려와가지고 같이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영가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사람 몸에 안 좋은 기운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보살님이 자하게끔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스님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었고 말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집에서 보살님을 빼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같이 온 사람들이랑 보살님을 차에 태우고 절로 겨우겨우 돌아왔대요. 보살님이 문 밖을 나가는 걸 엄청 힘들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 말했던 그 아저씨분이랑 같이 가셨던 그 운전해주시는 남자분 두 분 이렇게 같이 가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겨우겨우 부축을 해가지고 나와서 절로 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오는 중에도 차에서 허겁지를 그렇게 하더래요. 계속. 왜냐면 걔네들이 보살님 몸에부터 온 거여가지고 집에 한정되어서 붙어온 게 아니라 몸에 붙어온 거여서 따라오는 거죠. 보살님을. 그래가지고 이제 보살님 몸이 통로가 돼서 따라온 거여서 그 절에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괴롭힌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계속 헛구역질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막 발악하고 계속 이러셨는데 다행히 절에 들어오자마자 상태는 좀 괜찮아졌대요. 따라오던 영가들도 차마 법당까지는 못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못 들어오니까 담장 밖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절 밖으로 나가면은 언제든 괴롭히려고 밖에서 대기를 타고 있는 거죠. 일단 스님은 임시방편으로 여기를 데려왔는데 저 영가들이 지금 조상까지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힘이 세서 기도로 해결이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렇다고 평생 여기 안에서 갇혀 살게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저것들을 그냥 내두기도 괘씸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던 그 만신무당분 있으시잖아요. 그때 연락처를 받았었어요. 그 무당분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냐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저 영가들이 너무 괘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신분이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거죠. 원래 사실은 만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나기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다행히 연이 다 있는 상태여가지고 쉽게 만날 수 있어서 그것도 다행이긴 하셨고 게다가 부적을 먼저 보내주셨대요. 그 부적을 일주일 정도 지니고 있다가 올 때도 꼭 지니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게 몸을 조금 지켜줄 거라고. 그러면서 스님은 일정 때문에 거기를 가지는 못하셨대요. 그래서 그 부적이랑 그 같이 가던 그 남자분 2분, 아저씨랑 그 운전해주시는 보살님 1분 해가지고 데려다 주라고 하고 스님은 일정을 가신 거죠. 근데 그 일정을 가신 뒤에 이야기는 보살님한테 들은 거예요. 보살님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고 보살님한테도 스님이 같이 얘기를 들으신 건데 일단은 가는 길에 조금 울렁거리긴 했는데 부적을 꽉 쥐고 있었는데 부적이 되게 뜨겁더래요. 근데 이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뜨거워도 참고 그냥 딸들 생각하면서 엄청 참으셨대요. 엄청 참으면서 거기 그 만신 할머님한테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는 따로 막 무당집 가면은 그 깃발 같은 거 달려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것도 없더래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반 집같이 그냥 옛날 조금 낡은 집? 그런 것 같이 생기면서 뭐 대문도 되게 옛날 대문 같은 거 있잖아요. 쇠로 된 대문. 그런 대문의 집이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들어가자마자 다리가 후달달달 하면서 떨리시더래요. 되게 굉장히 온화한 자세로 뒷짐지고 그냥 서서 웃으면서 맞이를 해주셨는데도 예. 너무 무섭더래요. 식은땀이 날 정도로. 거의 자기는 그때 저승사자를 본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략적인 사정을 스님한테 듣기는 들었는데 이제 자세한 사정을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입도 안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입을 발발발발 떨면서 대략적인 사정을 얘기하고 듣고 있는데 무당분이 갑자기 보살님 뒤에다 대고 막 소리를 치셨대요. 갑자기. 네 핏줄만 소중해? 지금 당장 소멸되고 싶지 않으면은 뭐 속된말로 닥치고 조용히 해. 막 이런 식으로. 아마 그 귀신들이 뒤에서 이제 그 보살님이 결국에는 그 전 남편을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조상들이 네가 뭔데 내 자손을 나쁘게 얘기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들었던 만신 할머니가 화가 나셔서 뭐라고 한 거예요. 너네 다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잡신도 못 되는 것들이 그것도 명패랍시고 내려와서 신행세를 하면서 산 사람을 괴롭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가지고 명패는 뭐고 잡신도 못 되는 것들이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해서 그게 뭐냐고 혹시 들으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그 남편 쪽에 신핏줄이 있었나 봐요. 신핏줄이 있어가지고 그 조상들이 명패라고 해가지고 약간 귀신이 되어서도 그 갈고 닦으면은 나중에 신줄이 있으면은 그 명패를 갈고 닦아가지고 조상신이 돼서 핏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된대요. 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어설프게 흉내를 낸 명패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마디로 수행을 하다만. 네. 어설프게 흉내만 낸 명패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잡신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신도 못된 잡신. 허주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놈들이 우르르 내려와가지고 저것도 자손이랍시고 지켜준다고 산 사람을 괴롭히냐 이런 뜻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엄청 화를 내셨대요. 명패를 들고 있으면은 좋은 일 하고 좋은 마음으로 닦아서 네 자손이 잘못을 했으면은 네 자손의 잘못을 꾸짖고 네 자손을 지금 혼내야지. 남의 자손을 지금 그렇게 두드려 패고 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 거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왜 보살님의 조상님들은 안 도와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신줄이 있는 조상님과 신줄이 없는 조상님이 붙으면은 신티격이라고 해가지고 좀 티격이 센 곳이 이긴대요. 아, 예. 그래서 남편 쪽이 나쁘지만 신줄이 있어서 거기가 이겨서 조상신이 밀려난 거예요. 그 보살님 쪽 조상신이. 그래서 지켜주고 싶은데 못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님네 조상신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만신 할머니가. 그러면서 얼마나 지금 위에서 피눈물 흘리고 보고 있는지 아냐. 너네 때문에. 너네는 지금 허주 잡기 수준도 아니라고. 너네는 여기서 내가 소멸시킬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보살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이제 줄줄 흘리는 거죠. 왜냐면 스님한테 간략적인 얘기를 들었긴 하지만 전 남편이 와서 괴롭힌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제 자기를 지키러 왔던 조상님들도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울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작정하고 자기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아니까 너무 억울하더래요. 자기 삶이. 한스럽고 자기가 전 세계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런 되게 그런 게 북받쳐 올라와가지고 엄청 우셨대요. 거기서. 그러니까 만신 할머니께서 보살님을 되게 토닥이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살면서 모제님 많이 당했고 살아보고자 노력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고 이러면서 이제 다 지나갈 거라고 지금 이게 한 번에 네 인생의 마지막 위기다. 이게 네 인생의 마지막 위기였고 이것만 지나면은 이제 너한테 더 이상의 위기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네가 견디고 다시 단단해지면은 깨질 일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넘기라고. 네 딸들을 위해서라도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 딸들 얘기는 안 하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딸들이라고 바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만신 할머니께서. 그러면서 딸들 얘기 나오니까 또 눈물이 다 터지시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죠. 사실 자기가 아픈 건 괜찮은데 딸들한테 안 좋은 기억을 2번이나 우시면서 내가 아프고 힘든 건 다 괜찮았는데 네. 안 그래도 이미 어린 시절 상처가 있었던 딸들한테 안 좋은 기억을 자기가 또 심어줘가지고 사실 스님이 안 오셨으면은 자기는 자기 손으로 진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 얘기를 하셨었대요. 네. 계속 딸들한테 상처 줄 바에야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만신 할머니도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얘네들의 목적이었을 거라고. 네. 그리고 그렇게 죽었으면은 너는 성불도 못하고 얘네들한테 노예처럼 끌려다녔을 거라고. 잡혀서 죽어서까지. 근데 네가 잘 버틴 거라고. 3개월이면은 진짜 많이 잘 버틴 거라고. 네가 정말로 딸들 생각하고 해서 진짜 잘 버틴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뒤에 있는 영가들한테 엄청 쌍욕을 하셨대요. 입에 담지도 못한 쌍욕이 기억도 안 나시는데 그때 하도 울고 계셔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자기 신님도 되게 화가 많이 나셨다고. 너네 조용히 안 떠나면 뭐 환생이고 뭐고 그냥 소멸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그냥 평생 봉인될 줄 알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랬더니 만신 할머니에다가 신 기운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조상 신들이 딜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어이가 없는데 자기 핏줄을 천도제를 지내주고 자기들은 고풀이를 해달라고 했대요. 오. 이제 고풀이라는 게 뭐냐고 또 물으니까 이게 업식기래요. 왜냐면 자기들이 이제 수행을 하다가 내려와서 지금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명패가 더럽혀진 거예요. 아.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신줄이 있잖아요. 신줄이 있으면은 떼낼 때 되게 힘들고 이미 몸에 붙어서 왔기 때문에 몸에 박혀있는 그 귀신들의 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얘네들이 저절로 안 떠나지면은 그게 평생 박혀서 몸을 고통스럽게 한대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기운들도 다 박혀 있어가지고 그게 아무리 만신이라도 그거를 100% 다 제거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업식기, 고풀이를 해준다면은 자기네들이 그 박혀있는 살까지 다 가지고 그냥 떠나주겠다 이렇게 딜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신 할머니는 진짜 너무 화가 나신 거죠. 잘못한 것도 모자라 감히 딜을 해? 감히 딜을 하는데 너무 보살님이 불쌍한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안 해주면은 평생 몸에 남을 후유증이 있을 거고 신체적으로 아픈 게 남아있을 거래요. 네. 관절 마디가 평생 아플 거래요.
관절적으로도 안 좋을 거고 이제 술 같은 것도 먹고 나서 안 좋아진 장기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안 좋을 거고 사정상 집을 못 옮기게 될 텐데 집터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기막히고 화가 나고 열도 받는데 진짜 보살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보살님의 딸들을 위해서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고풀이를. 어떻게 했는지 방법을 들었는데 검은 천을 일일이 엮어가지고 그거를 보살님이 한쪽을 잡으시고 만신님이 한쪽을 잡으시고 그걸 발로 밟아가지고 양쪽으로 찢으셨대요. 뭔가를 중얼중얼 외우시면서. 그러면서 남편은 옷 하나 지어가지고 천도제까지 지내주시고. 이게 듣는데 너무 열받는 거예요. 와 진짜 저렇게까지 괴롭히고 갔는데 정말 나쁜 짓을 했는데 저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싶었는데 지금의 보살님을 보면은 되게 평온하시게 얘기하시거든요. 예. 보살님 진짜 득도하신 분처럼 자기 딸들을 위해서였다면은 자기는 그냥 후회 안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죠. 네, 그러면서 그 뒤로는 아예 술 생각도 안 나고 증상도 없고 예. 그 뒤로 이제 막히는 일 없이 딸들도 다 키워가지고 결혼시키고 지금 절에 들어와서 살고 계세요. 이야, 진짜 기구한 삶이네요, 이것도. 네. 근데 진짜 너무 고풀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저는 그걸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하기 힘든 거기도 하지만 이 용서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 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가장 힘든 걸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뭔가 더 좋은 삶이 앞으로도 남은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네요, 확실히. 네. 아이고. 이번에 내려가서 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차차 풀겠습니다. 근데 진짜 머랭님이 이 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를 잘 설명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머랭님. 아닙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머랭님이 또 들려주신 이야기로 들으면서 또 많은 걸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